안녕하세요. 관계업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 4페이지의 건축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개 정도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법령은 120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에 관한 개념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정착물 등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에서는 이 부동산과 관련되어 정착물 중에 토지,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대표적인 부동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중에 주택관리, 공동체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관계법규 내용으로 다루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건축법은 건축물과 관련된 일반적인 규제에 관한 법률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법에서는 법 명칭 그대로 건축법에 관한 사항들을 현재 다룬다는 것 잠깐 살펴놓습니다. 여기 건축법에서는 우선 다양한 법령 중에 무엇을 법 적용 대상을 하고 있는지 이를 설명하게 되는데 법의 적용 대상을 적용 범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건축물에 관한 이야기를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구성 요소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그리고 6페이지에는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건축물은 건물이 건축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대지와 관련되어 한자 보시는데 이 대자는 건축물 대자입니다. 가끔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 있죠? 그 청와대 대는 건물을 대자로 표현하는데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의 반대말은 맹지가 되는데 이 대지와 맹지의 차이점은 돌에 접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지, 맹지를 구분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다양한 돌을 볼 수 있는데 이 돌로부터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이 존재한다고 하면 돌에 직접 붙은 것 아니죠. 그러한 땅은 맹지라 하고 돌에 직접 붙어 있는 이러한 땅을 대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택이나 상가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돌을 이용한 사람들이 대지에 출입하여 건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맹지에는 사람들이 드나들 통로가 없죠. 그래서 이 맹지에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 해서 맹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지와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을 대지라 한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건축물과 건물 비슷한 용어,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부수하는 시설물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잠깐 구분하실 것은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과 공작물, 시설물이란 말을 각각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물건을 천연물과 인공물, 부동산과 동산,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한 물건을 구분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면 우리 건축부에서는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터널을 만들거나 땅에 돌을 포장하고 가로수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일체 것들을 바로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공작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작물과 시설물의 차이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돌출 여부에 따라 공작물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과 천연물을 구분하게 된다면 인공을 가미했을 때는 모두 시설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란 구조를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이 건축물의 비유 대상은 시설물이다, 공작물이다. 건축물의 가장 직전 단계라고 하면 비슷한 것이라면 바로 공작물이죠. 그 공작물과 건축물이 비교 대상인데 그 주요 차이점은 바로 지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붕은 공중에 혼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한 부가적인 요건으로서 기둥 또는 벽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게 되었을 때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화, 왜 엔드 개념이라는 것을 붙여주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지붕이 공작물과의 주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엔드 개념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둥과 벽은 부수적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는 이란 말을 붙여주는 겁니다. 건축물과 공작물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주요 요건은 무엇이다? 지붕 자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 딸린 시설물로 건축물 자체로 보게 되는데 가끔 건물 옥상에 광고탑이 존재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탑이 고속도로 여행 도중에 자주 눈에 띄는데 얘는 공작물이지만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건물 옥상에 존재하는 광고판이라고 하면 그때는 건축물 자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공작물, 시설물, 공작물이나 시설물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 취급한다더라. 주종관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이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 등은 조물이죠. 그래서 주물과 함께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얘를 건축물 자체로 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또는 법의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주종관계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주종관계라는 말 보게 된다면 종물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 대상이 아니며 독자적인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고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정의에 있어서는 시험에 출제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공작물과 시설물의 비교 한번 해놓으시고 특별히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하면 얘는 건축물 자체로 본다더라.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고층 건축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과 관련되어 구성 등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우리 주변에 그냥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조금 달리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층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일반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의 것이다, 좀 별개의 것이죠. 그러면 일반 건축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고층 건축물에서 파악해 놓으시는데 여기 고층 건축물은 우리 교재에 살펴보게 되면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것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것을 초고층 건축물,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층수 또는 높이가 아주 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고층 건축물이 서울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는데 예전에 헬리콥터가 날씨가 좀 안 좋았을 때 운행 도중에 고층 건축물인 아파트에 부딪혀서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나 또는 성남공원 다양한 공항이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는 항공기가 이착륙하죠. 그리고 항공구역, 비행구역이란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지금 한창 건축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비행구역에 걸쳐 있어 예전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정권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사기업의 육성에 장애될 수 있는 전봇대 또는 손톱 밑에 꽂힌 가시에 뽑아준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성남 비행장 때문에 제1롯데월드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활주로를 몇 도 틀면 항공구역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서 한 몇천억 들여서 비행기 활주로 새로 깔았다더라고요. 그러면 이러한 서울 시내 그러한 고층 건축물이 다수 존재한다고 하면 항공구역에 걸친 문제로서 여러 가지 비행기의 추락 또는 충돌 사건 발생할 수 있죠. 그러한 건축물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 고층 건축물에 관한 사안들을 따로 정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이라고 하면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도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층 건축물의 분포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 고층 건축물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건축부에서는 고층 건축물 개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것은 죄다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25층짜리 또는 높이가 100m짜리 건물이 있다면 얘는 고층 건축물 아니죠. 그냥 건축물이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을 각각 두고 있는데 여기 준초고층 건축물 앞에 법률 용어 앞에 준이란 말 쓰게 된다면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나중에 민법 공부하다 보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우리 법률행위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건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 표현하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그 의사표시를 요건하지 않는 것을 준법률행위라 표현합니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죠. 여기 준초고층 건축물도 고층 건축물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을 붙이게 된다면 바로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세권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다면 준역세권, 역세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준역세권에 빌라 분양하겠다고 광고하는 프랜카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빌라 분양업자 참 양심적이죠. 역세권이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가끔 역세권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세권이라 속여 분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분은 참 진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중이용 건축물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법에서는 다중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는데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우리 교재 2번 보게 되면 16층 이상의 건축물 찾으셨죠?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요.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에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면 다중이용 건축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16층 이상의 건축물 각각 살펴봅니다.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30층 이상이라면 고층 건축물이며 50층 이상이라면 초고층 건축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시험 범위, 아직 우리 교재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11층 이상이라는 말도 소방법과 관련되어서 아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층수와 관련되어 다양한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 11층 이상의 건축물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이용하다 보면 내가 밟고 있는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 거리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건축물과 관련된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를 반자 높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반자 높이가 보통 2.1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반자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이 반자 높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층고, 층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를 3m 정도로 정하고 주택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 층높이를 4m 정도로 정해놓게 되는데 그 천장 부분에 다양한 기계 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를 4m로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층고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여러 층으로 구성되게 되었을 때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건물 한 층 더 올라가면 위층 바닥, 발을 올려놓는 윗면이 있습니다. 아랫면과 윗면 각각 다릅니다. 바닥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층고가 보통 4m이거든요. 그러면 11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고가 40m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불을 끄기 위해 소방대가 출동하게 되는데 이 소방대에 보급되어 있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러한 소방 펌프는 중력을 거스르는 장비로서 물을 뿜어내는 장비이죠. 이게 40m 높이까지 도달한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세 번째 성능을 가지고 있는 펌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방대에 보급된 것이 아니라 한강 한가운데 있거든요. 행주대교 주변 지나시다 보면 여름철에 관상용으로 펌프가 뿜어져 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표면으로부터 150m까지 도달한다더라고요. 그것 소방용이다, 관상용이다. 관상용이죠. 실제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것은 40m까지 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층짜리 이하의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그러한 화재를 능숙하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 이상의 경우는 쉽게 불 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건물 자체적으로 충분한 소방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11층 이상의 말 보게 됐다면 얘는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축물이다. 16층 이상의 말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그리고 3층 이상의 말 보게 되면 고층 건축물이다. 50층 이상의 말 보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 이것 아주 큰 건물이거든요. 특별히 6가지 용도의 경우는 다중 이용 건축물로 보게 되는데 우리 4페이지 교재 가번 보게 되면 문화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여기 문화집회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뭔가 보는 곳을 말하는데 영화관 있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문화집회시설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교회입니다.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백화점, 그리고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이라고 하면 공항시설, 인천국제공항 있지 않습니까?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광명역이라고 하는 KTX 역사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여객용 운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그리고 관광 숙박시설이라면 호텔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중 이용 건축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항시설 등이라면 또는 백화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덕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러한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다중이용 건축물 개념을 두게 되는데, 특별히 바닥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6가지 용도. 우리 탤런트 안문숙이라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분 기억하시면서 종종 우는 판문숙이란 말을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러면 종종 우는 판문숙, 종교시설, 종합병원, 여객용 운수시설,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공항시설 등을 말합니다. 판매시설, 백화점 등을 말하는 것이죠. 문화 집회시설, 극장 등을 말합니다.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호텔 등을 말하죠. 만약 얘가 시험에 출제되게 된다고 하면 바로 그 다음날 탤런트 안문숙 팬클럽에 함께 가입하시는 겁니다. 아, 신세졌으면 그 신세에 답할 필요 있으시죠. 나중에 제가 좀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우는 판문숙, 이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다중 이용 건축물은 18회 시험 때 관계법규에 출제한 바 있고,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9회 시험 때는 건너뛰었는데 2016년도에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면서 다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19회 시험 때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아마 다시 시험에 출제하게 된다면 20회 때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준다중 이용 건축물,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면서 특정 단어 앞에 준이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부정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건축물 외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 2단이다. 아닙니다. 다중 이용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바다 면적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 하는데, 이 다중 이용 건축물과 준다중 이용 건축물을 건축부에 두었던 것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죠. 사실 이러한 다중 이용 건축물과 준다중 이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관리 조직이 있습니다. 그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놓은 바 없지만 보통 전기나 소방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관리소장으로, 관리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법제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 안정 대책을 다수 마련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전기 또는 소방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관리사무장을 겸직했는데 이를 법제화시키게 된다고 하면 겸직이라는 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소장 되셨다고 하면 새로 전기, 소방 자격증 가지신 분 한 명 채용하죠. 그러면 이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3년, 4년 전부터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관리조직의 법제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조직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더라고요. 조만간 성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건축부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게 되는데, 종종 우는 판문숙, 이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이라면 준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저 12가지 중에 갑은 문화 집회시설, 납은 종교시설, 답은 판매시설, 랍은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막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자 숙박시설 중에 관광 숙박시설. 그래서 이 6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고 5,000 이상이라고 하면 다중 이용 건축물 되죠. 지금은 그 정도 한번 봐놓으시는데, 이 다중 이용 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한다. 그런 개념만 잠깐 살펴놓습니다.
다중 이용. 어려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도 다중 이용 건축물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충분히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게 되는데 이 수치에 관한 사항을 빈칸 만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비읍 특수구조 건축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수구조 건축물은 예전에 경주에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도중에 눈이 많이 와서 건물 붕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한쪽 끝은 지지되지 않는 차양등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의 건축물, 특수한 설계를 필요한 건축물을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물 건축하다 보면 또는 시설 개론 공부하다 보면 건물이 2개 층 이상이었을 때 위층에 많은 물건을 쌓아두어 건물에 가중되는 하중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이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로서 기둥을 촘촘히 세워놓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구성하는 뼈대, 골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물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기둥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기둥을 촘촘하게 많이 만들어 놓게 되면 건물 위층에 아무리 무게 나가는 것을 쌓아 놓더라도 또는 건물이 고층 건물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러한 무게를 감당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너무 협소하게 되면 기둥에 둘러싸인 공간이 좁아짐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장에서는 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확보하고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물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많은 무게 나가는 물건을 쌓아놓게 된다면 그 물건, 무게 때문에 건물 바닥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물이라고 하면 특별한 설계를 채택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특수 구조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구조 건축물은 돌출된 차량이 존재한다면 외벽 중심으로부터 3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일 때 특수한 설계를 필요로 하는 특수 구조 건축물이다. 그런 개념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다만 얘는 오지선다에 관한 문제는 출제 불가능하고요. 특수 구조 건축물이라고 하는 주관식 또는 3m나 20m라고 하는 특수 구조 건축물에 대한 판단 요건을 시험에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를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상가나 또는 주택을 살펴보게 되면 그 건물의 구성 요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건물 건축하다 보면 지하층, 지상 2층, 3층을 만드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건축물에는 지하층이 존재하는데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보통 지하층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표면 아래에 건물 한 층을 두게 되었다면 지하층이고 지상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지상층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 반지하 구조 본 적 있죠? 저 반지하 구조가 지하층인지 지상층인지 단언하지 못합니다. 반지하는 지하층이다, 지상층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건축법과 관련되어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저 반지하 구조에 대해 지하층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지하층과 관련되어 잠시 살펴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로서 그러면 건물 한 층의 바닥이 지표 밑에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란다. 그러면 여기 평균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표면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가끔 경사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깊이와 이 부분으로부터 바닥까지의 깊이를 파악하고 이를 둘로 나눈 곳을 평균 높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평균 높이가 만약 1.5m인데 층고, 층 높이. 여기 층고와 관련되어서는 건물을 구성하는 바닥은 어느 정도의 두께를 가지기 때문에 이 바닥, 이 부분을 아랫면이라 표현하고 이 부분을 윗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발을 올려놓게 되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의 거리, 바로 이 부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까지의 길이를 층 높이 층고를 하는데 얘가 만약 4m라고 하면 이거 2분의 1 안 되죠. 만약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 얘는 지상층인 반지하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평균 높이가 2m인데 층고가 4m라고 하면 딱 2분의 1로서 이러한 반지하에 대해서는 지하층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하층은 단순히 방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존재한다고 지하층 되는 게 아니죠.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고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조합했을 때 지하층 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층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남북 대치 현상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대피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흥평 소령이 비행기 읽고 내려왔을 때 전쟁 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라면 사느라고 정신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80년대 중반에 큰 물난리 몇 차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쟁 발생 시에 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수 대피소로 사용하기 위해 강행쇼를 정해놨다가 큰 물난리 겪으면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생명에 여러 가지 피해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층에 대해 필수 구조가 아닌 임의사항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지하층은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못했지만 용적을 산정할 때 지하층 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 또는 층수를 판단하게 되었을 때 지하층 부분은 높이와 층수 계산해서 배제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지하층으로 분류되게 된다고 하면 용적률과 관련된 장점, 그리고 높이, 층수에 관한 장점이 발생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63빌딩은 지하 3층에 지상 60층으로 구성되어 63빌딩이라 표현하지만 실질적인 층수는 몇 층이다? 60층짜리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하층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주 설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하층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발코니는 건물 건축하다 보면 건축물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서로 차이 나서 이러한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가 베란다입니다. 그리고 가끔 아파트를 보게 되면 이 아파트에서는 일부러 돌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유리창 샤시해서 주택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를 베란다라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베란다를 표현하는 것은 아래층의 건축 면적과 위층 건축 면적이 차이 나서 전망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는데 정상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가끔 옥탑방에 앞에 아래층의 바닥을 사용하는 경우 있죠. 만약 그러한 곳이 정상적인 구조물이라고 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하고요. 반면 건축주가 일부러
돌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발코니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는 일부러 만들어진 것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다. 일부러 만들어놨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부가적으로 설치했다. 이것 일부러 만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발코니를 자주 접하실 텐데 예, 평상시에 뭘 하십니까? 베란다를 하시죠. 건축법에 따르게 되면 얘는 베란다다 발코니다. 발코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고 얘를 발코니라 표현하시게 된다면 가족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를 알고 있는 것 가족들을 생각해서 항상 베란다라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 때 홍길동전 공부하시면서 호부, 호영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을 그때 이해 못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얘는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발코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베란다라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발코니가 존재한다고 하면 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해서 침실이나 거실 공간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죠. 그건 건축법령에 따라 가능한 조치입니다. 잠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이 말이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엇만? 주택에만 인정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발코니는 오피스텔, 상가, 공장에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건축물 중에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오직 무엇이다? 주택만. 그래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공사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건축법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25평 아파트 분양받게 되면 얘 발코니 확장 잘하면 30평대 아파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고요. 최근 분양이 잘 되지 않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는 여러 세대를 한 층에 두게 되었을 때 양쪽의 발코니를 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데 지방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3면 발코니를 제공한다더라고요. 그러면 아파트 한 동 지었을 때 가운데 복도,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딱 두 세대만 배치하게 되면 3면 발코니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진짜 넓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발코니의 경우에만 거실, 침실 등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고 주택을 제외한 용도의 경우는 변경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주택을 크게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구분했던 것 기억하시면서 발코니에 관한 개념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 나오는데 이쪽은 다음 시간에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